순수출을 고려한 오픈 이코노미에서의 단기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있을 때 균형 소득과 균형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정을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하고 항상 같아진다는 거였죠. 그래서 R 이퀄을 R 스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국내 이자율이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과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두 가지 가정이 결합이 돼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항상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뭐 해외 이자율, 이를테면 뭐 미국의 이자율하고 항상 다르죠. 보면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일단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게 결정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금융 상품을 놓고 보면 항상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의 이자율보다 높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율 차이가 국가에 따라서 나는 현상을 이자율이 또 R 이퀄 R 스타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다르게 국내 이자율이 왜 해외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그리고 그런 이자율 차이가 조금 더 커지거나 좁혀졌을 때는 국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정했던 R 이퀄 R 스타라는 가정을 조금 완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자율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 국가마다 이자율 차이가 존재할 경우에 그 이자율 차이의 확대나 축소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R 이퀄 R 스타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했는데, 이제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세타라고 하는 놈을 하나 더 붙여봅시다. 그래서 이 세타 값에 따라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세타라고 하는 놈은 왜 이렇게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을 다르게 만드는 세타라는 놈은 어디서 오는 놈일까? 보통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 부도 위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컨트리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를테면 똑같은 금융 상품을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를테면 어떤 해외 투자자가 있어서 이 투자자가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를 사는 경우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를 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똑같은 10년 만기가 같은, 그리고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이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한국의 국채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는 더 안전하지 못한 나라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채를 샀을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것을 제때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미국 정부의 그것에 비해서 더 높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이를테면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그리스의 국채를 사게 되면 만기가 됐을 때 그리스 정부가 그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세타 값이 굉장히 커져서 그리스의 이자율이 이를테면 미국의 이자율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부도 위험, 그래서 우리가 컨트리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즉 파산할 확률이 그만큼 높을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게 책정이 된다. 만약에 똑같은 이자율이 똑같다 그러면, 그리스와 미국의 이자율이 똑같다 그러면 아무도 그리스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이자율이 똑같은 상태에서 부도가 파산할 확률이 그만큼 높을 텐데 누가 그리스 국채를 사려고 하겠어요. 따라서 그런 그리스 국채를 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 그리스 국채를 사겠죠. 따라서 첫 번째 이런 파산 확률, 우리가 국채의 경우에 컨트리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국채가 아니더라도 그리스에 있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든지 또는 그리스 은행이 주는 이를테면 예금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로 미국의 그것에 비해서는 높게 결정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대에 따라서 이런 세타 값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를테면 달러당 1,000원에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인 상태에서 이럴 때 국내와 해외 이자율이 모두 다 5%라고 해봅시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자본의 완전 이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두 나라의 이자율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달러를, 이를테면 해외 투자자가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1,000원이 될 것이고, 이 1,000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금융상품을 산다 또는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이자를 1년 뒤에 현재 이자율이 5%니까 우리가 이것이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을 같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 명목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이자를 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자율이 5%라는 얘기는 5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현재 시점에서 달러당 1,000원인 환율이었는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해외 통화를 국내 통화로 바꿔서 예금을 하게 되면 1년 뒤에 50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1년 뒤에는 다시 이 50원을,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 50원을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는 환율이 1,000원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환율이 변하겠죠. 사람들이 만약에 이 환율이 1년 뒤에 2,000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1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1,000원이고 이것을 예금하게 되면 50원인데 이 50원이 1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달러로 바꾸면 0.0025달러가 될 거예요. 반면에 이 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1년 뒤에 받게 되는 이자는 환율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0.005달러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자율이 5%라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달러 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다 1년 뒤에 환율이 달러당 2,000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가 환율이 오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얼마가 돼야지 미국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겠어요. 이게 5%가 아니라 10%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놈이 10%가 돼야지만 R이 10%가 돼야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거나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나 같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환율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자율에 뭔가 하여튼 세타라고 하는 플러스 값이 하나 붙어가지고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달라져야지만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 똑같은 기대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여기 세타에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달라지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봐서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른 폭을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타를 우리가 좀 더 멋있는 말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부릅시다. 자,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할 때 이 리스크 프리미엄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 균형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뭐 갑자기 어떤 우리나라의 칸츄리 리스크가 높아졌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리스로 생각하면 그리스의 칸츄리 리스크가 더 높아져서 파산 위험이 높아져서 재정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칸츄리 리스크가 높아져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또는 앞으로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것 같더라. 이런 것이 너무 확실해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었다. 그래서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값이 됐다. 원래는 국내 이자율 4%, 해외 이자율 3%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1%였는데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를테면 2%가 돼서 국내 이자율이 5%가 됐다. 이런 식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봤던 먼델 플레밍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X축에 Y, Y축에 환율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LM 스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점에서 원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균형 환율은 당연히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했다고 봅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보면 IS식은 LM 스타는 이렇게 표시가 됐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여기다가 R 스타를 표현을 했었는데 R 이퀄 R 스타였기 때문에 그냥 R 스타로 표현하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R 스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이자율이 세타에 의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즉 R스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만 세타가 변하면서 국내 이자율 R이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R스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R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R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R스타에다가 세타를 더한 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타 상승의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죠. 세타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IS 스타와 LM 스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IS 스타 곡선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내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는 세타가 올라가면 국내 이자율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 국내 이자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투자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따라서 IS 스타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음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IS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도 환율은 상승하지만 Y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IS 스타 곡선을 움직이더라도 환율에만 영향을 주지, 그래서 순수출에만 영향을 주지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변동환율제의 경우에. 자, 그런데 IS 스타 곡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타가 변하게 되면 LM 스타 곡선도 같이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IS 스타 곡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가 증가하면 R이 증가를 해서 화폐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에 대한 디맨드가 이 오른쪽이 하락을 하겠죠.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현금을 좀 더 적게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가 더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화폐 수요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화폐 공급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놈이 하락하면 이놈이 증가를 해서 균형을 다시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IS 스타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LM 스타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원래의 균형점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 여기로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B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B점에서는 Y는 증가를 하고 환율은 상승을 했죠. 즉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게 되면 환율은 이를테면 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1,300원으로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의 GDP는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결과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칸츄리 리스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나라가 위험해졌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라는 나라를 생각을 해봅시다. 재정위기가 발생해서 뭔가 하여튼 그리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잘못해서 그리스에 예금을 하든지 그리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샀다가는 제대로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의 환율이 올라갔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와닿는 얘기예요. 왜?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나라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를 사람들이 덜 소유하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굉장히 와닿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 97, 98년 때 외환위기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뭔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폐를 사람들이 별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별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97년, 98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달러당 한 900원 정도 됐던 것이 외환위기가 가장 심했을 때는 달러당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Y가 상승을 했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외환위기가 발생해서 경제가 굉장히 위기 국면에 갔는데 그래서 환율은 올라갔는데 Y가 올라갔다.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면 GDP가 하락하는 것이 정상이지 GDP가 상승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왜 이렇게 GDP가 상승을 했을까요? 우리가 본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GDP가 상승한 이유는 환율이 올라가서 뭐가 잘 돼요? 수출이 잘 돼서 순수출이 늘어나서 GDP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렇게 Y가 상승하는, 다시 말하면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GDP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한 얘기다. 왜 경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환율이 높아지면 순수출은 늘어날 거예요. 우리나라도 97년, 98년 때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97, 98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 됐나? 그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에요, 보통? 90년대 중반?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집 있는데 한국 음식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가서 이제 뭐 된장찌개나 이런 걸 사 먹으면 한 $10 정도 했어요. 근데 한 10,000원 정도 된 거죠. 근데 우리 그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1당 900원 그랬으니까 한 9,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97년 말에 IMF의 이제 구제금융을 받고 뭐 이러면서 달러당 2,000원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된장찌개는 $10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하건 아니건 계속 $10짜리 된장찌개였는데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거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9,000원 정도 주고 먹었다가 위기가 발생하니까 한 2만 원 정도가 된 별로 맛도 없는 된장찌개가 2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한국 음식점이나 이런데 한국 유학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어요. 아무도 식당 가서 먹지 않고 다 이제 돈을 절약을 해야 되니까 다 사서 해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변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어떤 데서는 이제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이 단체로 찾아가 가지고 뭐 등록금을 조금 유예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이 없겠지만 굉장히 하여튼 좀 그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성장률과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갑자기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실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그 시점에 이제 기말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과외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뭐 맥주집 같은 데 가서 잠깐 이제 뭐 쫑파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독일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야, 너 큰일 났다. 니네 나라 큰일 났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그때 이제 막 나온 거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쨌든 위기가 발생하면 Y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왜 Y가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는 Y가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날까? 표면적으로는 환율이 상승을 해서 순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하여튼 지금 여기서 먼델 플레밍 모형처럼 이렇게 한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만 우리가 이 모형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다른 뭔가가 있어서 Y가 실제로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Y가 상승을 하지 않고 Y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IS 스타 곡선이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Y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위기가 발생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해서 Y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했어야 돼요. 그죠? 왼쪽으로 이동했어야지만이, 예를 들면 LM 스타 곡선이 LM2 스타로 가는 게 아니라 LM3 스타로 이렇게 갔다. 라고 한다면 Y는 감소를 하고 환율은 E1에서 이를테면 E3로 E2만큼 크게 상승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환율은 올라가고 Y는 줄어들었으니까 이것이 보다 현실하고 맞는 그림이 될 거예요. 즉, 왜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위기가 발생하면 왜 LM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까? 왜 컨트리 리스크가 높아지면 LM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세타가 올라갔을 때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였을 수도 있겠다. 통화량을 줄이게 되면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중앙은행이 왜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줄였을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97, 98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 그때 외환위기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업들이 특히 이제 당시에 이제 망했던 여러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많이 빌렸었어요. 해외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90년대부터 해외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라는 것을 보면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 국내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국내에 공장을 짓고 국내에 기계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자산의 가치는 다 원화로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내에 투자된 공장이고 기계고 이런 것은 이제 일단 투자를 해놓고는 환율에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죠. 그 가치는 그냥 국내의 원화의 가치예요. 근데 갚아야 된 돈은 전부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그랬을 때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일 때 빌려가지고 여기 1,000원짜리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1달러를 빌려서 1,000원짜리 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2,000원이 되면 갚아야 될 돈은 그대로 1달러예요. 근데 이 국내에서 만든 공장은 1,000원의 가치밖에 없어요. 이 1,000원을 팔아도 달러로 하면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환율이 일단 2,000원으로 오르고 나면 1,000원짜리 팔아봐야 0.5달러밖에 안 돼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회사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환율을 내려주는 역할이었어요. 만약 이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외국에서 돈 빌린 기업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제가 완전히 이제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으니까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첫 번째로 했던 정책 목표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환율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돈이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죠.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사실 거의 고갈이 됐었어요. 한국은행 금고안에 달러라는 게 하나도 거의 남아있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하여튼 환율을 내리고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경제가 완전히 스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원유도 사와야 되고 뭔가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스톱이 될 수밖에 없죠. 달러가 없으면 원유도 사올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했던 정책 목표는 2,000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을 내리면서 달러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이자율을 높게 만들어서 돈이 들어오도록, 미국의 이자율이 3%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 20%가 되면 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을 거예요. 해외에서 자금이 우리나라 유입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서 이자율을 높이는 이런 식의 정책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면 통화량을 줄일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LM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달러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를테면 과거에는 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우리나라로 사온다고 했을 때 뭐 이를테면 이윤이나 이런 것이 거래 비용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사온 1달러짜리는 우리나라에서 1,000원의 가격에 팔릴 거예요. 근데 환율이 2,000원이 되면 1달러짜리 물건이 이제 2,000원에 팔리게 되겠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올라가니까 P분의 M이 하락할 수가 있겠죠. P분의 M이 하락하면 역시 고정되어 있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통화량이 변화가 없다 치더라도 이놈이 P가 올라가서 P분의 M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LM스타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성은 위기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화폐를 좀 더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당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통폐합이 되면서 지금의 은행이 됐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있었던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고, 한일은행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서울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한빛은행이라는 것이 되고, 이 한빛은행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우리은행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해외에서만 자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또 자금을 빌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망하면서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은행들도 어려워지고, 은행들이 어려워지니까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이제 예금을 다 인출하고, 내지는 하나도 예금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질 않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은행들이 실제로 몇 개가 통폐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막 망하거나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설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다 예금하는 것을 꺼려 할 거예요. 은행에 예금했다가 잘못하면 내 돈을 다 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 예금보험제도라고 하는 것,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우리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죠. 근데 그 예금보험제도가 막 시작이 됐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예금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만 보장되고 그 이상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기보다는 뭔가 좀 상황을 보자, 그래서 현금 보유 비율을 굉장히 높이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화량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율이 늘어나면서 LM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LM스타 곡선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LM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환율 상승과 소득 감소라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제에서 관찰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왕 경제 위기에 대해서 잠시 봤으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멕시코의 사례를 가지고 잠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가지고 좀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1990년대 이후로 사실은 1950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90년 정도까지는 세계 경제에 별로 위기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중간에 조그만 것들은 있었는데 큰 위기가 사실은 별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었어요. 특히 선진국에서나 아주 좀 후진국에서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라는 게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90년대 이후로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94년에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97, 98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고 2000년쯤에 러시아에서 위기가 있었고 2002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2007, 2008년에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멕시코 얘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멕시코 위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멕시코가 그 당시에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정환율제에서도 역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멕시코가 이 시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때의 환율이 고정환율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이바라고 해서 멕시코는 달러당 멕시코 페소의 환율이 이바에서 고정환율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멕시코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좋았어요. 소위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협정을 멕시코, 미국, 카나다가 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고 미국하고 거래도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94년이 되면서 이제 멕시코에 큰 충격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 가지 충격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를테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첫 번째로 멕시코의 어떤 지방에서 농민 반란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당시 멕시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유력 대통령 후보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이 발생을 하고 플러스 당시에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렸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올리면서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자본 유출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멕시코의 IS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IS 스타 곡선이 이동을 할 때 변동환율제 같으면은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환율만 올라가면 됐는데 멕시코는 당시에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 바에서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환율을 이 바에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멕시코 중앙은행이 LM 스타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됐었죠. 그래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LM 스타 곡선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바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득은 Y에서 Y1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 IS 스타 곡선의 왼쪽 이동이 그냥 한 번으로 탁 끝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이 한번 이렇게 좀 감소를 하더라도 경기가 그냥 한번 불황에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얘기가 끝날 수가 있는데 당시 멕시코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IS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한번 딱 이동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로 왼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경제의 재화시장에 뭔가 하여튼 나쁜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IS 스타가 왼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LM 스타 곡선은 다시 왼쪽으로 다 이동을 해줘야 돼요.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LM 스타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LM 스타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화폐량을 멕시코 페소화를 결국 시중에서 외환시장에서 멕시코 페소화를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멕시코 페소화의 양을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LM 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의 달러화를 팔고 시장에 팔고 그 대신에
멕시코 페소화를 중앙은행이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LM스타 국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시중에 있는 페소화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줄이기 위해서는 달러화를 팔아주고 그 돈으로 대가로 페소화를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이러한 중앙은행의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이러한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는 어렵겠죠. 왜? 멕시코 중앙은행은 달러화를 발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달러를 팔고 페소를 산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것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LM스타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외환보유고가 고갈이 돼서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LM스타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하게 되면서 외환보유고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고 그 누구나에는 해외 투자자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해외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멕시코 중앙은행이 LM스타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언젠가가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왼쪽으로 이동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외환보유고가 고갈이 되는 순간 더 이상 LM스타가 왼쪽으로 못 간다는 것은 알게 돼요. LM스타가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는 고정환율이 유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IS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IS가 더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중앙은행은 LM스타 곡선을 여기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시점이 됐을 때 LM1스타가 됐을 때 멕시코 중앙은행 안에 외환보유고가 하나도 남아있다고 하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즉 외환보유고가 제로가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LM1스타에서 더 이상 이쪽으로 이동을 못 시켜주는 것이 되겠죠. 못 시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IS타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빨간 선으로 LM스타 곡선은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가니까 이 파란 선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겠죠. 그죠? 환율을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 지점으로 낮춰줘야 되는데 낮출 돈이 없어요. 낮출 달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정환율이 결국은 붕괴가 돼버리는 거죠. 환율은 여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따라서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정환율이 붕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붕괴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건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돼요. 여기서부터 더 환율이 밑으로 갈 확률은 전혀 없고 올라갈 확률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대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딱 형성이 돼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멕시코 외환시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는 우리가 그것을 스페큘러티브 어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즉 멕시코의 환율이 언젠가는 고정환율이 붕괴가 돼서 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되는 순간 이제 모든 멕시코 화폐로 표시된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달러로 다 바꿔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멕시코 자산을 팔고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멕시코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이제 더 올라가 버리는 힘으로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페큘러티브가 어떻게 되면 그 순간에 곧 고정환율이 붕괴가 되고 중앙은행은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중앙은행과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일종의 게임 내지는 전쟁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앙은행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해외 투자자들이 멕시코 페소화 표시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즉 멕시코 페소화를 팔고 달러를 사갖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달러는 없어져. 멕시코 내에 이제 더 이상 별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갚는 거죠. 멕시코 경제가 위기가 돼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소위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지급 불능 상태가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IMF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에 모라토리움 선언을 검토를 했었어요. 더 이상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손들어 버리는 거죠. 2000년에 러시아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버렸고, 이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달러로 갚을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게 되고, 갚을 수 없게 되면 당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 아무도 우리나라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아무도 멕시코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현금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으면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원유를 사올 때 현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어요. 현금을 주는데 현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출해서 번 돈, 이를테면 그거 갖고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이라든지 뭔가 채권을 발행하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최소한.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것은 정말로 최후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멕시코 경제에서도 스페큘러티브 어택이 발생을 해서 고정환율제가 결국은 붕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달러가 없으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IMF에서 돈을 빌렸듯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IMF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정환율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런 스페큘러티브 어택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고, 다만 일부 국가들이 이를테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홍콩이라든지 이런 상대적으로 환율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에서는 현재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예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더니 유로 같은 경우, 유로에는 유로의 유로존 지역 내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라고 했어요. 똑같이 유로라는 통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사이에서는 사실은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똑같은 화폐를 쓰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년 전에 유로존, 아직까지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자, 똑같은 화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 제도라고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나라를 한번 둘러보면, 이를테면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의 나라 이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니까 50개의 주가 모여진 연방 국가예요. 그죠? 이 50개 주는 다 미국 달러화라는 동일한 통화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50개의 주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서로 다른 나라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른 나라가 똑같은 화폐를 쓰면서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유로존과 미국이 다 똑같이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같은 통화를 쓰면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왜 유로존은 문제가 되고 미국은 문제가 된 적이 없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미국과 유로존의 차이점은 뭘까요? 중앙은행? 유로존도 중앙은행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라는 한 군데서 똑같은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페드라는 중앙은행이 하나만 있는 것이고. 두 나라가 미국과 유로존이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정부가 미국엔 하나밖에 없는데 유로존엔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까 그리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는 유로존의 국가지만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만의 국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죠. 국채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만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지방채라는 게 일부 발행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다 똑같이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는데 재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은 통합이 되어 있고 유로존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그러니까 안식년을 2013년도에 미국의 텍사스주에 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이라는 도시에 1년 동안 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외지인이라고 하면 텍사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주에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사를 오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지금은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당시엔 유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고 텍사스 주에서는 텍사스 주가 다른 주하고 다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기름이 나요. 석유가 생산이 돼요. 그러면서 석유만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 들어봤던 셰일가스라든지 셰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붐을 일으키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에서 텍사스로 잡을 찾아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노동이 각 주마다 경기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고 이렇겠죠. 근데 경기가 나쁜 데에서 좋은 데로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독일은 경기가 굉장히 좋고 이탈리아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노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경기가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일단 말이 안 돼요. 그죠? 이태리 사람들이 독일 가서 뭐 아주 일부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어를 못해요. 그리스 사람들이 프랑스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불어를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노동의 이동이 유럽에는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 가는 건 아닌데 가서 일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스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 독일 가서 학교 선생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이. 미국은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영어를 쓰니까. 그죠? 따라서 이런 노동의 이동에 제한이 돼 있고 또 재정의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화폐 통합만 가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유로존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2000년에 유로화가 도입이 되면서 유로존이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유로존의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무역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유로존에 속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나 이런 데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그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를 독일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이 다 사줬어요. 그리스에서는 그리스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뭔가 유로 통합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앞으로 비전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뭐 국채도 발행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를테면 사회 보장을 위해서도 국채 보장을 발행하고 뭐 이러면서 그 국채를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또는 다른 좀 잘 사는 나라의 은행들이 많이 다 사줬어요. 그 돈으로 그리스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일단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독일이나 프랑스의 은행들이 이제 그리스의 국채를 만기가 되면서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갚을 돈이 없어진 거죠. 그 차환 발행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국채를 새로 발행해 가지고 그것으로 일단 갚고 또 만기가 되면 또 갚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일단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차환 발행이라고 롤오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국가 부채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됐을 때 다시 발행해서 갚고 또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대부분의 경우에 다 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뭔가 하여튼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통합 없이 화폐 통합만 가지고는 뭔가 불안전하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impossible trinity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와 관련해서 먼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하고 먼델 플레밍 모형을 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고정환율제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으면 자, 우리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래서 R 이퀄 R 스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정환율제가 되면 통화정책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의 세 개의 내용들, 자유로운 자본이동, 고정환율제,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게 impossible trinity의 내용이 되겠어요. 이 중 세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세 개를 다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채택을 했다고 하면,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허용했다 그러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은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홍콩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고정환율제를 하고 있고 자금은 자유롭게 국가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홍콩의 금융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러면서 또 자유무역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그 대신에 홍콩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기 변동이나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은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되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지만 변동환율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고정환율제라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환율제도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자본의 이동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과거에 보면 자본은 중국과 국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고 그 대신에 환율의 변동은 별로 없으면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즉,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한쪽 면만, 한쪽 변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세 개를 다 할 수 없다는 게 impossible trinity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까지 한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 총 수요 곡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출을 해봅시다. 우리가 ISLM 모형을 가지고 총 수요 곡선을 도출했듯이 먼델 플레밍 모형을 가지고도 총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시점에서 환율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Y와 P 간의 관계죠. 물가와 소득 간의 관계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는 먼델 플레이밍 모형에서 뭘 가정했냐면 명목 환율은 실질 환율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 물가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가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 얘기는 이제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명목 환율을 다시 실질 환율로 되돌려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을 어느 정도 구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IS 스타 곡선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2라고 썼는데 이것을 실질 환율을 표시하는 타로 바꿔서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LM 스타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P가 더 높은 수준이 된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P가 높아지니까 실질 통화량이 낮아질 것이고 실질 통화량이 낮아지면 LM 스타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즉 LM1에서 LM2 스타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소득 수준은 Y1에서 Y2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즉 P가 P1에서 P2로 상승을 하게 되면 P1일 때의 소득 수준이 Y1이었다고 한다면 P가 상승을 해서 LM스타가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질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순수출이 늘어나서 Y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Y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P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대응되는 소득 수준은 Y2가 되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을 하면 AD 곡선이 만들어지고 이 AD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SLM 모형에서 도출했던 AD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픈 이카노미에서 순수출이라는 놈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AD 곡선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고 P와 Y가 되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그런 AD 곡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원래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시다.
즉 LM 스타와 IS 스타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국민소득 Y1이 결정이 돼 있었고 단기 균형이죠. 그때 물가는 P1이었다고 합시다. P1은 단기에서 고정이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된 것을 일단은 단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만약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이제 달라진다고 합시다. 산출이 현재 이런 시점에서 Y1이 만약에 완전고용 국민소득 Y바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합시다. 즉 이런 상황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 경기가 불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이제 어떻게 장기적으로 여기가 Y바라고 하면 균형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Y바의 수준에서의 물가 수준보다 이제 더 낮기 때문에 이제 산출이 자연율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가가 낮아지니까 물가가 낮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낮아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LM 스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환율은 높아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물가라고 하는 놈은 물가 하락 압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그 얘기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밑으로 이동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서 이 수준을 P2라고 하면 완전 고용 수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즉 현재 상황이 단기 균형이 불황 상태라고 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압력이 존재를 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압력이 존재를 하면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LM 스타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하락한 얘기는 계속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밑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어요. 언제까지? 장기 균형에 이르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경제가 현재 불황이거나 또는 Y바보다 큰 호황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조정이 돼서 장기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ISLM에서 봤던 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먼델 플레밍 모형의 단기 균형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 조금 남은 내용이 부록에 있는 라지 오픈 이코노미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딴 얘기들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내일 마지막으로 먼델 오픈 이코노미를 다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지금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정했던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사실은 우상향하는 모양의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을 마지막 챕터에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시다.